자, 식품위생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제4권의 식품위생 및 관계법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 및 관계법규는 앞쪽에 이제 식품위생학 과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식품위생법이 제일 관계법규와 관련돼서는 이제 법규 중에서는 식품위생법이 가장 크게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학교 급식법이라든가 영양사와 관련된 법들, 이런 법들을 조금 살펴보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 식품위생 과목은 지금 위생학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셨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다 표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표로 정리되어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제가 외울 것들만 외우고 왜냐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만큼 문제가 또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식품위생 과목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게 나와요. 막 문제를 응용하거나 이렇게 꼬아서 넣지 않고요. 그냥 쉽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단 해야 되는 일은 암기입니다. 암기. 그렇죠? 암기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쭉쭉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고요. 이런 내용들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췌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위생직 그 과목에 대한 수업이 있지만 지금 1, 2, 3, 4, 5에 해당하는 이 챕터가 거의 2달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 내용 정도의 많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내용이지만 요걸 조금 지방을 해놨으니까요. 각각의 챕터별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하시면서 또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또 질문 주시고, 암기를 잘하는 방법 이런 거는 좀 힘듭니다. 예, 저도 좀 암기 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생관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개념을 잡아야겠죠. 식품위생이라는 게 뭐냐. 식품위생의 정의는 뭐냐. 식품위생은 도대체 어떤 범주에 들어있느냐. 그래서 식품위생의 대상,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식품위생의 정의를 보시면 식품위생이란 식품위생만 있을 것 같죠? 자, 누구를 하는 거냐? 2번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 5가지 다 해당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식품위생이니까 식품이 주인공이죠. 자, 식품에 우리 첨가물을 넣잖아요. 그 다음에 걔를 가지고 뭐 조리를 하고 도구를 쓰잖아요. 기구를 써요. 걔를 어디다가 놔요? 만들자마자 마구 먹지 않잖아요. 그릇에 담죠. 그 다음에 용기에 담고 또 얘를 누구한테 줄 때는 포장을 해서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품에 직접적으로 포장이 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모든 것에 대한 위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는 절대 잊지 말기. 자, 이게 5가지를 외우면서, 이 대상을 외우면서, 그래서 문제,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암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식품위생의 정의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정해진 정의. 자, 이번에는 WHO에서 정해진 식품위생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그죠? 동그라미 치면서 보세요. 생육, 생산 또는 제조, 그 다음에 최종 어떻게 할 때까지? 먹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이렇게 채취한 거부터 입에 넣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 생산, 제조에서부터 섭취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1번 안전성, 2번 건전성, 3번 완전 무결성이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3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식품위생이라고 WHO에서는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이란 뭐냐? 위생법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뭐냐? 모든 음식물을 다 식품이라고 말을 하는데 단 의약품은 제외예요. 그래서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가 식품의 위생입니다. 식품의 정의입니다. 자, 식품위생법의 목적 있죠? 자, 목적 4가지. 이 개요 부분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정의와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식품위생법 목적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한 대학 교수님이 생각나요. 저희 대학교 때 교양 과목 교수님이 중간고사는 딱 문제 하나입니다.
그때 식품과 영양인가 하는 과목이었거든요. 식품과 영양의 목적을 쓰시오. 이 문제였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다 그 백지를, 거기 문제 딱 하나 적어주고 백지야, 이렇게. 진짜 당황했던 거예요. 이 목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뭘까? 어떻게 써야 될까? 정말 고민했던 시간이 딱 생각이 나는데, 이 식품위생법의 목적 있잖아요.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또 4가지네. 그러면요, 우리 보기가 5개잖아요. 나머지 거 하나 집어넣고 4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의 목적 보시면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 그 다음에 2번째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그 다음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가장 큰 그림. 그죠?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 우리 뒤에 법규 가면 또 다시 목적을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각 법마다 목적이 들어있어요. 자, 이게 식품위생의 개념이거든요.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식품에 위해 요소가 나와 있죠. 자, 식품에는 위해 요소, 우리는 이제 위생을 할 거기 때문에 식품을 망가뜨리는 위해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요겁니다. 그래서 위생의 개념은 이 식품을 좀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얘를 어떻게 살균할 것인가, 얘 미생물 못 크게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고 하고 싶기 때문에 미생물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식중독도 공부하고 감염병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위해 요소를 먼저 파악을 할 거예요. 자, 위해 요소는 크게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내인성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처음 그냥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연독이에요. 보고, 테트로톡신. 그죠? 이렇게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식품에서 내가 뭐 넣어준 거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유독 유해 물질. 그죠? 그래서 동물성으로는 보호독, 폐류독, 조개독을 좀 이제 좀 봅니다. 또 식물성에는 우리 알죠? 버섯도. 그죠? 그냥 잊을만 하면 또 지금 가을 되면 또 그렇게 산을 다니셔. 또 산을 다니면서 그렇게 또 버섯을 따먹어. 그죠? 집에 이렇게 마트에 가면 널리고 널린 식용버섯이 있지만, 근데 실제로 그래서 아직도 누가 뭘 캐먹어. 근데 그렇게, 그래서 버섯 사고는 계속 일어나요. 근데, 내가, 이러시는 거죠. 내가 산만 30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요거 먹어도 되는 버섯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따드시고, 또 아프시고. 그래서 이런 독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자체적으로 만든 독성, 자연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유의 생리작용 물질, 항비타민성, 항효소성, 갑상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막는 이런 항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애들. 이런 거는 내인성. 자, 외인성은 우리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거,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채취하고, 제조하고, 가공하고, 절이하고, 그 다음에 저장, 조리, 운반, 진열 모든 과정에서 밖에서부터 혼입되거나 이행된 유독 물질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질들에는 첫 번째 생물학적 물질이 있어요. 생물학적은 뭐예요? 세균, 바이러스, 경구감염병, 인축공통감염병, 곰팡이도, 그 다음에 기생충 감염증 이런 것들이 다 생물학적 요인들이고, 화학적 요인들은 이제 나쁜 놈들, 나쁜 짓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유해 첨가물 같은 거 첨가한다거나, 밖에서 색깔 예쁘게 보이려고 유해 착색료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농약 같은 거 많이 뿌린다거나, 농약은 다 규제가 되어 있죠. 넘어서 안 되는 내용, 잔류농약 부분 아니면 수확하기 전에 얼마 전까지는 뿌리지 마라 이런 거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거나 너무 많이 넣거나 그래서 인체로 유입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 환경오염 물질, 그다음에 포장재 있죠. 한참 또 우리 비스페놀 A 같이 탄산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런 성분들에 의해서 어떤 내가 의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의도해서 나쁜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모두 다 외인성입니다. 유기성은 뭐냐면요. A하고 B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A하고 B하고 다 먹어도 되는 거야. 근데 A하고 B를 이제 여러 가지 조리를 하다 보니까 C라는 친구가 태어났는데 이 C를 먹었더니 바람을 일으키네? 이런 겁니다. 즉,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등의 과정 중에 생성되거나 식품을 섭취한 후에 체내에서 생성되는 유독 유해 물질을
유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뭐 벤조피렌이라든가 우리 캠핑 가면 전부 다 삼겹살 구워 드시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한 끼는 다 구워 먹잖아요. 캠핑 가서 거기다가 가스레인지를 놓고 후라이팬에다 고기를 구우면 되게 낭만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매일매일 캠핑에서 그렇게 먹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벤조피렌 때문이에요. 그죠? 물론 벤조피렌은 담배 피시는 분들은 캠핑 안 가도 벤조피렌을 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벤조피렌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햄 같은 거 이런 거 적색 가공품에 있는 니트로사민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이제 뒤에서 다시 좀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아크릴아마이드 이런 만드는 과정, 저장하는 과정, 그죠? 이런 과정에서 생긴 애들은 유기성 유해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내인성 유해인자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설명 막 했잖아요. 그럼 보기 중에서 이제 딱 생각해서 얘는 혼자 만들어지는 건가? 밖에서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유기성인가? 이렇게 판단해서 답을 맞추면 됩니다. 자, 독성 검사가 나왔죠. 자, 식품의 독성 검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첨가물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첨가물을 처리할 때 그 첨가물을 식품에 넣게 되면은 이 먹었을 때 그 식품을 먹게 되었을 때 첨가물을 같이 자연스럽게 먹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 안 유해한지 다 독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독성 검사를 하는 부분을 보시면 지금 우리 책에는 일반 독성 검사와 그 다음에 특수 독성 검사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각각이 더 항목이 많지만 일반 독성 검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급성 독성, 그 다음에 아급성이라고 여기 표현했나? 아급성 독성, 만성으로 나누면 되고요. 특수 독성은 이제 지금 책에 변이원성까지 나와 있습니다. 변이원성 또는 뭐 유전 독성, 뭐 발암성, 또 최기형성, 그죠? 기형을 유발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검사들이 있지만 이게 다 하지는 않고요. 앞부분을 주로 하고 여기 변이원성 에임스 테스트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독성 검사에는 일반 독성 검사, 특수 검사, 독성 검사 중에 일반 독성 검사 중에 급성 독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급성 독성 그 검사에는 우리가 제일 자주 말하는 게 LD50입니다. 그죠? 반수치사량. 자, 실험동물의 반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50%가 죽는 그때의 양을 반수치사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실험 100마리 쥐로 했을 때 어떤 독성이 성분을 넣었을 때 50마리가 죽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반수치사량의 2g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 반수치사량으로 제일 많이 장난을 치는 거는 50마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50마리.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0마리 중 50마리면 50%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또 여기 다 걸려 넘어진다 또. 그냥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50%. 그러니까 뭐 실험동물의 50마리라고 표현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50% 또는 반수가 치사 죽는 겁니다. 자, 실험동물에게 자, 동그라미 치세요. 한 번만 튀어요. 자, 한 번만 이거를 실험할 때는요. 급성 독성 실험을 할 때는요. 단 1회 투여고요. 그 다음에 그 실험 동물의 절반이 죽는 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번에 보면 단계정으로 투여량 설정이라고 써져 있죠.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실험을 합니다. 고농도로 실험을 합니다.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어요. 고농도로 먼저 할 것 같죠. 고농도를 했는데 다 죽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죠? 저농도부터 해야 돼요. 그죠? 반수만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농도부터 고농도까지 몇 번? 한 번. 단 1회 투여한다. 자, 그리고 기간은 얼마? 1, 2주일 관찰합니다. 1, 2주. 빨간 써져 있죠? 1, 2주. 7일에서 14일 이래도 맞습니다. 1, 2주, 7일에서 14일. 자, 그래서 실험 동물한테 이제 투여를 해가지고요. 킬로그램당 미리그램이라든가 마이크로그램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별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LD50에서 반수치사량의 숫자가 함량이 낮을수록 독성이 강합니다. 그죠? 자, LD50이 낮을수록 독성이 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10개가 반수 치사인 애가 있고 2개가 반수 치사인 애가 있어요. 그러면
2개를 먹었는데도 50마리라고 하면 또 헷갈린다? 50%가 죽었다는 거잖아. 10개를 하고 50%가 죽는 거하고 2개를 하고 50%가 죽는 거하고 누가 더 세요? 2개를 한 게 세잖아. 그렇기 때문에 LD50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독성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독성에 대한 이 구분을 보시면 자, 30mg per kg. 그죠? 30mg per kg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거보다 이하인 거를 우리가 독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300 요 사이를 우리가 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되게 생각보다 극약이 더 셀 것 같죠. 그죠? 이런 극악무도한 놈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그래서 극약이 더 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독약이 더 세요. 독약이 더 세고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독약이 더 센 것 같나? 자, 독약과 극약 중에 독약이 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더 낮다는 거. 30보다 더 작으면 극약에 들어가고 독약에 들어가고 30에 300 사이 극약. 300 이상은 뭐예요? 그냥 보통 약이에요. 보통 약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게 급성 독성 시험이고 아급성 독성 시험 간단해요. 자, 아급성 독성 시험은요. 만성 독성 시험을 하기 위한 예비 시험의 개념이에요. 자, 이게 제일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자, 기타 이 만성 독성 시험의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타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예비 실험의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험할 때는 보면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냐면 보통 1에서 3개월 정도 하는데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실험 동물 있죠. 내가 하는 실험 동물의 수명 이제 알고 있는 기본 수명의 10분의 1 정도 한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실험 동물의 수명의 10분의 1 정도 기간을 하거나 아니면 1에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경구 투여를 해가지고 아급성 독성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만성 시험 보면은 만성 독성 시험은 자 이미 예상하고 있었겠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합니다. 1년이나 2년에 걸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쥐같이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은 한 2년에서 2.5년 정도 하고요. 개나 원숭이처럼 이제 큰 동물들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사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만성 독성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4번, 5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만성 독성 시험을 통해서 첫 번째 구하는 게 4번에 있는 최대 무작용량. 두 번째, 일일 섭취 허용량. 요거 2개 구하려고 한 겁니다. 자, 왜냐면요. 독성 시험을 했을 때, 자, 결론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책을 덮고 생각해 봐도 됩니다.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먹어도, 사람마다 그럴 수 있잖아. 한 번만 먹는 사람도 있고, 매일매일 먹을 수도 있잖아, 사람마다. 그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먹어도 전혀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양을 설정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극한의 상황이 매일매일 먹는 거죠. 자, 물론 먹는 양은 정해줄 거잖아. 우리가 정해주는데 그 양만 먹으면 너가 매일매일 먹어도 아무 해가 되지 않나 이 양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무작용량 이 말이 뭐예요? 자, 어떤 그 약을 줬을 때 계속 올라가도 아무런 위해가 없어요. 위해가 없다가 어떤 농도가 딱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영향이 오기 시작한 지점 요거 뭐예요? 이게 바로 최대 무작용량이에요. 그죠? 아무 작용이 없는 무작용의 상태의 최대량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부터는 작용량이죠. 작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약이. 근데 이 성분이 어떤 거든지.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는 최대량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쯤은. 그죠? 이쯤도 괜찮아. 이쯤도 괜찮아.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최대 무작용량이라는 거. 이걸 구해야 돼. 그럼 자, 이걸 먼저 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뭘 설정해야 돼? 일일 섭취 허용량을 해야 돼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먹는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섭취 허용량을 구해줘서 그 정도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거는 그거죠. 살충제 계란 났을 때. 사람들 다 질문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루에 달걀을 몇 개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이게 다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 알았어. 너 살충제 나왔어. 그래, 이 농장이 문제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 지금 하루에 몇 개 먹었는데 괜찮나요?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떤 독성 물질이 있을 때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농도를 정확히 판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성 독성을 하게 되면 동물에게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투여해도 아무런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지점, 이거를 우리가 MNEL, 그죠? 맥시멈 노 이펙트 레벨,
이라고 써져 있죠. 또는 NOAEL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걸 먼저 구하면요. 이거를 가지고 ADI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일일 섭취 허용량, 그죠? Acceptable Daily Intake에서 그래서 하루에 먹었을 때 허용할 수 있는 양을 구할 건데요. 이 양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실험을 할 때 인간한테 바로 실험하지 않잖아요.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지금 다 동물을 가지고. 인간한테 실험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죠?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겠죠. 거기다가 안전계수를 곱할 거예요. 자, 안전계수를 곱할 때 안전계수는 보통 100분의 1을 씁니다. 자, 안전계수를 100분의 1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 되어서 100분의 1이 되었는데 앞에 있는 10분의 1은 뭐냐면 내가 동물을 가지고 실험했지 인간을 가지고 실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간의 그런 오차. 그래서 10분의 1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들어왔어요. 10분의 1을 곱해줬는데 인간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인간 중에서도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애냐, 키가 크냐, 키가 작냐 다 틀리잖아요. 거기에 오차로 10을 해서 토탈 100을 안전계수로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100을 곱해주게 되고요. 그 고려한 값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일일 섭취 허용량을 이제 킬로그램당으로 표시할 때는요. 최대 무작용량의 안전계수 곱하고 평균 체중을 곱해주면 됩니다. 일일 섭취 허용량 구하는 공식에 이거 안전계수 나올 수 있어요. 얼마를 나눠줘야 된다? 100을 나눠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변이원성 실험 보세요. 자, 변이원성 실험을 보면은 이거 뭐냐면 자, 이런 A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이 A라는 물질이 변이를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특수독성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바람을 일으키냐, 이 친구가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게 체기형성이죠. 그래서 변이를 일으키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 변이원성은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건 에임스 테스트가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임스 테스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만 기억해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살모넬라 균을 가지고요. 미생물. 근데 이 살모넬라 균에는요. 히스티딘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티딘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히스티딘을 안 주고 어떤 배지에다 미생물을 넣을 때 히스티딘 빼고 줘요. 그러면은 그 배지에서는 균이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요. 본인은 합성할 능력도 없고 배지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대적으로는 히스티딘을 빼고 이 결함이 없는 요 살모넬라를 사용을 하고요. 실험구에는 뭐냐면 똑같은 조건인데 요 타깃이 되는 물질을 넣어줘요. 근데 이 타깃이 되는 물질이 변이원. 뭔가 돌연변이 하시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거북이가 닌자 거북이 된 게 돌연변이 아니에요. 그죠? 가장 쉽게 해서 제일 그 설명할 때 제일 빨리 알아들어요. 돌연변이에서 제일 빨리 하면 닌자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갑자기 닌자 거북이 돼갖고 막 총 쏘고 막 나라를 지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돌연변이 되는 건데 요 A라는 물질을 딱 넣어주면 뭐냐면 원래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이 A라는 물질이 살모넬라에게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히스티딘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가지고 얘가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서 합성을 해서 자기가 살아나가는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는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파악하게 되는 게 에임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에임스 테스트는 이런 특수독성 실험 중에서도 이렇게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실험이라 간단하고 많이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개요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식품과 미생물이 들어갑니다. 자, 식품과 미생물 파트는 기본 그 미생물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식품 미생물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죠? 자, 식품 미생물 시간에 우리 그 식품학 및 조리 원리 파트 맨 뒤에 식품 미생물 수업 했었잖아요. 그 수업에서 앞에 이제 얘는 어떻게 생겼고 뭘로 분열하고 이런 거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요. 거의 설명을 줄여버릴 거고요. 안 할 거고요. 어디에 대해 설명할 거냐? 이 미생물의 위생과 독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 갑니다. 그래서 위생학은, 그러니까 식품 미생물 파트는 미생물의 종류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거 맛있는 거 만들더라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위생 파트에서는 이 미생물에 대한 그 나쁜 미생물이 얘를 부패시킨다더라, 얘를 병원성을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생물의 종류 보시면 곰팡이, 효모, 세균, 바이러스 나왔죠. 우리가 주로 보는 애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근데 이 위생에서는 이제
미생물의 이제 그 원인 균주가 그 식중독이라든가 감염병의 원인 균주들이 이제 미생물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언급되는 부분이 뭐냐면 곰팡이가 있고요. 크기별로 비교했을 때 곰팡이보다 작은 애가 누구예요? 효모. 효모보다 작은 애 세균. 요 사이에 이 리케차가 들어갑니다. 리케차. 자, 감염병에서 이 리케차 친구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리케차 바이러스 순으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해놓고 리케차 뒤에 설명 다시 해줄게요. 자, 곰팡이 보시면 다 제가 예전에 식품위생물 때 설명하기 때문에 막 진낙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품과의 관계 보세요. 자, 곰팡이는요, 곡류나 두류 같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에 잘 증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식품과 관련된 위생이기 때문에 이 식품이 뭔가 탄수화물이 많다 그러면 곰팡이를 딱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곰팡이 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곰팡이 독, 즉 마이코톡신이 나오는데요. 마이코톡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마이코톡시코시스.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 중독증이 나오고요. 그 독성분들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효모를 보시면 효모 같은 경우는 뭐 출하법, 통성, 현기성이잖아요. 자, 효모는요, 발효식품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변폐나 부패, 뭐 병원성 이런 것들보다는 발효와 더 훨씬 관련돼 있고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단세포 단백질 나오죠. SCP 나왔죠. 이거 기억나시죠? 식품미생물에서 배웠던 거? 캔디다. 캔디다와 관련돼 있었잖아요. SCP. 그래서 세포 하나, 싱글셀 프로테인. 그래서 세포 하나가 단백질이었던 거, 이게 SCP. 자, 세균 보세요. 세균은 이제 우리 식품위생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식품위생과 가장 많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자, 세균에 쭉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세균에 이제 뭐 구균, 간균 다 알려드렸고, 음성, 양성도 다 알려드렸고, 분열법도 알려드렸고, 그죠? 세대 시간이 짧은 부분도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포자 만드는 애 2개 있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포자 만드는 애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 요거 2개 무조건 기억하기. 자, 그러면 식품과의 관계에서 보시면, 자, 세균은 이제 단백질성 식품이라고 써져 있죠. 단백질성. 세균이 좋아하는 식품은요, 단백질성 식품이에요. 자, 그래서 세균의 증식과 관련돼서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이제 부패를 일으키는 아니면 세균이 이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들을 우리가 좀 더 물론 세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식품 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식품을 뭐라고 하냐면 잠재적 위해 식품. 자, 잠재적 위해 식품 보시면 이름에서 이미 얘가 위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한테는 조금의 조건만 맞아들면 얘가 위해 식품으로 돌변할 수 있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단백질성 식품. 이 잠재적 위해 식품의 조건들은요. 이 세균의 증식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 좋아하는 이 단백질성 식품도 맞고요. 두 번째 수분 함량. 그죠? 수분 함량 누구로 표시했어요? 수분 활성도 0.9 이상인 식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식품이냐? 자, pH 보시면 세균이 또 좋아하는 pH가 있잖아요. 중성 pH 좋아하죠. 근데 세균은 얼마 이하로 내려가면 증식을 못한다 그랬냐면 4.6, 4.5를 말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pH가 4.6 이하에서는 못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4.6부터 7.0 사이에 놓여있는 이 식품의 pH가 이 정도가 놓여있는 식품들은요. 잠재적 위해 식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식품이 놓여있는 온도가요. 4에서 60도씨 사이 이거를 잠재적 위험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요 사이의 온도에 식품이 놓여있으면 균이 자라기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물론 10도씨하고 25도씨는 또 균의 속도가 달라지겠지만 광범위하게 생각했을 때 자, 4도씨가 뭐예요? 냉장을 하기 시작하면 자라기 힘들다는 거예요. 또 60도가 뭐예요? 온장이죠. 그래서 우리 급식 때 다 배우시잖아요.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콜드. 그죠? 그 다음에 60도로 올라가면 콜드 홀딩이고 여기는 핫 홀딩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보관할 때 4에서 60도 사이를 빨리 통과해라 이런 표현을 하죠. 여기 사이 온도의
오랫동안 노출하지 말고 아예 뜨겁게 놔두거나 아예 차갑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샐러드바 이런 데 가면은 예전에는 뷔페를 예시로 들었죠. 요즘은 뷔페 거의 없잖아요. 샐러드바가 뷔페지, 우리 때.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따뜻하게 데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핫홀딩을 해주죠. 그러면 크게 이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놔둬도 안전하고 또 시간이 많이 방치가 되면은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케이터링에는 다 또 규칙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4에서 60도씨에서 4시간 이상은 안 된다. 4시간 이상 방치된 식품.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잠재적 위해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에서 60도씨 온도, pH 4.6에서 7.0, AW 0.9 이상인 식품을 잠재적 위해 식품. 자, 바이러스는요, DNA와 RNA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강화 현미경으로 관찰 안 되고요. 자, 멤브레인 필터에 걸려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여과를 할 때 우리가 여과하면은 체에다가 여기 통과를 시키면 걸러지는 거하고 안 걸러지는 거 아니지? 통과하는 애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애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세균, 곰팡이, 효모는요, 이렇게 채반을 놓고 여과를 하면 여기 위에 이렇게 위쪽에 위치를 해서 얘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바이러스는 크게 너무 작아서 이렇게 통과해버려요. 밑으로. 그래서 멤브레인 필터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여과를 시킬 수가 없어요, 얘는. 자, 이 친구는 숙주 특이성을 가지고 있죠. 왜? 기생성이 있으니까. 식품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 체크해둘 게 뭐냐면요. 자, 바이러스는요, 식품 중에서는 증식하지 않아요. 그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바이러스는 그 숙주 특이성이 있어서 숙주한테 기생을 해서 증식을 하잖아요. 근데 식품 중에서 증식하여 이런 표현을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식품 중에서 증식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자기가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식품 중에 증식하는 게 아니라 식품 속에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인간이 딱 먹으면 몸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그 숙주를, 우리가 인간을 숙주 삼아가지고 기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식품의 오염지표균 나와 있습니다. 자, 식품의 오염지표균으로는요, 1번 대장균군, 2번 대장균, 3번 장구균,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이 3개를 우선, 지표균으로는 대장균군, 대장균, 그 다음에 장구균이 있습니다. 자, 지표균은 뭐다? 자, 어떤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어요 라는 표현은 그 식품 속에 이 대장균이 나쁜 놈이어서 라기보다도 좀 더 가까운 표현으로 뭐가 있냐? 이 대장균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분변밖에 없으므로 이 식품 중에 대장균이 있다는 거는 이 대장균은 사실은 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대장균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나쁜 병원성 대장균도 있지만 분변이 묻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자, 분변이 있는데 A, B, C, D가 있어요. 그럼 저는 건강한 사람. 3번 친구는 지금 세균성 이지, 시겔라를 앓고 있어 내가. 그러면 분변에 시겔라균이 나가거든요. 배출이 되면 이 사람의 분변이 하필 묻게 되면 이 식품에는 대장균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겔라균이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균을 검사하면서 다른 식중독균에 혹시 오염되었는지 그런 여부까지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분변을 보고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건 하필 그 분변이 혹시 식중독 환자에 의한 분변 오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지표균을 삼아서 식품의 위생에 판단할 때 지표균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수많은 것 중에 아무거나 딱 찍어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없죠. 그도 이걸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표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표균인 대장균군은요, 자, 이 대장균군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려면요, 이런 가입 절차가 있어야 돼요. 이런 친구들만 대장균군이에요. 첫 번째, 그랑 음성이어야 되고, 무포자, 포자 안 만들어야 돼요. 막대기 모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안 돼요. 유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 균주들을 대장균군이라고 분변오염 지표균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콜라이도 있죠. 이콜라이도 있고 엔테로박터도 있고 대장균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트로박터도 있고 어위나도 있고 클렙시엘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균군 검출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 지표균을 가지고 검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약처에서 가가지고 검체를 수거해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 법의 항목에서 A라는 식품에는 대장균군 불검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 식품을 가지고 와서 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대장균군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방법 검사가 뭐겠어요? 정성이겠죠. 있다 없다 yes, no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정할 때는 만약에 불검출이라는 기준이 사라졌다 그러면 무조건 no여야 돼요. 근데 10마리 이하라는 의미면 우선 yes여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그 다음 하는 실험은 뭐예요? 정량. 자, 만약에 대장균군이 있는 것까지 괜찮은데 10마리 이하라는 규격이 있어. 그러면 없으면 더 이상 실험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있어. 그러면 정량에 들어가야 돼요. 도대체 몇 마리나 있지? 그래서 11마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5마리 그러면 5마리까지는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성시험에 추정, 확정, 완전시험 나왔죠? 제가 미생물 할 때도 요거 마지막 요거 3개는 외웁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대장균군 검출 시험 중에 정성시험에서 순서, 시험 방법 그래서 먼저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확정을 하고 마지막에 완전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시험, 완전시험 방법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량실험의 경우에는 최악수라고 해서 MPM 법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 거 진짜 몇 마리일까 이렇게. 자, 장구균 보세요. 자, 장구균은요. 대장균, 장구균이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 대장균을 가지고 분배해서 나왔으니까 얘들을 가지고 지표균을 삼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얘들이 이 가열하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그 환경에 너무 건조하거나 또 냉동하거나 끓이거나 끓이면 다 죽지. 특히 냉동하는 차갑게. 이렇게 식품에 대해서 약간의 저항이 좀 극한 상황 갔을 때 애들이 빨리 죽어버려. 그럼 뭐가 있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친구들이 뭐냐면 원래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환경에서 특히 냉동이라든가 건조라든가 이런 환경에 놓여서 지표균이 먼저 죽은 거예요. 나쁜 균이 아직 살아있는데 나는 검사를 누구만 해? 지표균만 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통과 이렇게 했는데 나쁜 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보완으로 뭘 하냐? 장구균을 합니다. 장구균의 경우에는 모양이 완전 틀리잖아요. 양성의 무포자의 구균의 형태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분변과 관련성도 있고요. 장 내에서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맞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런 식품의 가공 과정 중에서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냉동식품이라든가 건조식품에서 분변오염 지표균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빨리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장구균이 나오면 이거. 근데 얘는 분변과의 관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꼭 장구균이 검출됐다고 해서 얘가 꼭 분변이 묻어서라기보다 자연계도 너무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이 지표균들이 요것들을 다 같이 검사할 때가 많습니다. 다 같이 검사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균과 소독 나오죠. 자, 살균과 소독이 나오는데 이제 살균하고 소독을 해가지고 뭔가 위생의 안전성을 높여야겠다. 그죠? 살균과 소독의 개념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살균과 소독과 멸균의 3개의 개념이 있어요. 그쵸? 소독, 살균, 멸균. 그럼 누가 제일 약할까요? 소독이 좀 약하고 그 다음 멸균은 뭐야?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겠어. 이런 거잖아요.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살균부터 보세요. 효모, 세균,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세포를 사멸하는 거. 자, 영양세포, 우리 여기서 이제 포자라는 말 나옵니다. 자, 세균의 포자는 한번 또 정리하고 가야겠죠. 자, 그래서 세균이 있으면 포자를 만드는 애와 포자를 만들지 않는 애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포자를 만드는 애와 포자를 만들지 않는 애는 차이점이 뭐냐? 포자를 만들지 않는 친구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살균이나 소독을 하면 쉽게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인생이 마감. 근데 포자를 만드는 친구는요, 죽을 때 포자를 낳고 죽어요. 그러면 이 포자라는 친구는 여러 가지 자연계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항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끓여도 죽지도 않고 열에도 안정하고 햇볕에 노출해도 괜찮고 굉장히
단단한 애예요. 그래서 얘가 잘 살아있다가 이제 배지가 이렇게 있으면 엄청 배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얘가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딱 만났는데 여기에 딱 붙었는데 여기가 너무 살기가 좋아. 그럼 여기서 발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자라는 친구를 관리하는 게 식품위생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끓이면 얘는 죽어서 딱 끝나는데 얘는 끓여도 얘는 위에 있는 영양세포, 여기 있는 걸 영양세포라고 하고요. 요거를 포자라고 해요. 그래서 영양세포는 죽었는데 포자 혼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균의 개념 뭐냐? 그냥 영양세포를 죽이는 게 살균이에요. 그러면 멸균은 뭐냐? 포자, 영양세포 모두 다 사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멸하는 거고요. 소독은 뭐냐? 이 균 중에서도요, 누가 제일 위험해요? 병원성 미생물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성 균들은 다 죽이고 싶어. 근데 죽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소독으로는. 소독한다 하잖아요. 다 죽이지 못할 수 있지만 이건 확실해요. 이 친구의 병원력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곧 병원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소독을 통해서 얘가 병원성을 약화시키면 어떻게 다시 병원성을 가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뭐 먹을 수도 있고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벌기 위해 소독력은 즉 뭐냐면 병원균을 다 죽이거나 죽이지 못한다면 병원력을 약화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개념을 알아두고 시험에 만약 멸균이 나오면 땡큐겠어요. 그렇죠? 멸균은 쉬우니까. 네? 소독과 살균의 개념을 잘 정립해 두세요. 자, 물리적 소독법이 나와 있죠. 자, 물리적 소독법 보시면 자, 물리적 소독법은 이 소독을 하는 개념에서 물리적 소독법과 화학적 소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화학적 소독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락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고 물리적 소독법은 이제 크게 나누면 우선 가열하는 방법이 있겠죠. 물리적 소독법에서는 가열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열도 건열로 가열하는 게 있고 물을 첨가해서 수별로 가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광선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광선을 조사하면요. 햇볕에 나가면 우리 일광 있죠. 일광, 직사일광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고 오늘 햇볕이 좋네 뭐 좀 널어놓을까? 엄마들이 하시잖아요. 일광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도 있어요. 가장 많이 우리 물컵 같은 거 마트에 가면 다 자외선 놓여있죠. 자외선도 있고요. 방사선도 있어요. 이렇게 광선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여과, 걸러버리는 거예요. 균을 막 죽이고 말고 할 거 없어. 그냥 걸러서 그냥 균을 제거한다는 뜻이잖아요. 제거하는 개념으로 여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물리적 소독법이라고 해요. 자, 물리적 소독법 보시면 근데 우리 책에는 사실은 마구 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1단원을 보시면 이렇게 소독과 살균 파트가 나오고요. 변질이 나오잖아요. 변질과 관련돼서 보존법이 나와요. 이 보존법하고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책에 충실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소독과 살균과 보존법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하실 때 소독과 살균은 이렇게 막 소독 처리하고 막 살균 다 죽이고 이런 건데 보존법 우리가 염장, 당장 이런 것처럼 조금 더 먹는 거를 보존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리적 소독법 간단히 쭉쭉 체크하고 갑니다. 첫 번째 자외선 살균 나와 있죠. 자외선 살균이 강한 파장 얼마? 2537 옹그스트롱이라고 써져 있는데 나노미터로 바꾸면 우리 파장에 나노미터 익숙하잖아요. 260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여기 파장을 이용해야만 자외선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핵이 파괴된 DNA 손상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은 인간이 우리가 물컵 이렇게 문 열었을 때 우리 손이 들어가면 우리 피부도 상해요. 그래서 문을 열면 자외선이 꺼졌다가 문을 딱 닫으면 다시 불이 파란색 딱 들어오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상적으로. 자, 그래서 공기나 물컵, 도마살균에 좋고요. 장점 보세요. 모든 균종이 효과적이에요. 어떤 균이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내성 없어요. 우리 내성 생기는 거 중요하죠. 내성 없고요. 간편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표면만 살균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물컵을 살균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위에만 살균돼요.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분이 거꾸로 뒤집어서 놔두면 여기 엉덩이만 살균하고 있는 거예요. 나 물을 여기 안에다 먹을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이모님한테 자, 물컵은 이모님 이렇게 근데 물을 말리려고 다 거꾸로 하시잖아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물을 싹 건조를 시킨다. 왜? 자외선은 건조의 기능이 없어요. 적외선은 우리 한의원 가면 빨갛게 따뜻하게 쐬주는 거 있잖아요. 그 적외선을 하면은 건조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자외선은 건조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건조를 시킨 다음에 살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부분을 해야 된다. 조사하는 동안만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막 쐬고 있잖아요. 바로 꺼내서 바로 먹어야 돼요. 자, 다 살균이 됐네 하고 놔두면 그때부터 다시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조사하는 동안만 살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도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자, 가열살균 보시면, 자, 이 가열살균의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우유살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유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액체라든가 과일 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균하는 부분인데, 자, 저온살균, 고온 단시간살균, 초고온살균 있죠?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 저온살균. 그래서 LTLT는 60에서 63도 또는 60에서 65도에서 30분간 처리하는 거다. 파스테리제이션이잖아요. 이 LTLT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포스파타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포스파타제 테스트로 저온살균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애는 누구예요? 결핵균. 소외 유방에는 우리 결핵균들이 많이 있어서 우유를 타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살균을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냥 원유를 그냥 먹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온살균하는 우리 우유 있죠. 우리나라에도 파스테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 방법을 쓰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리가 시중에 파는 CU, 그러니까 시판되는 우유를 CU, 마켓밀크들은 이렇게 130에서 150도씨와 1, 2초 정도로 가열해서 초고온 순간살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증기 멸균법 오토클레이브라고 하죠. 압력을 높여가지고 121도씨에서 15분 정도 처리하게 됩니다. 자, 배지를 멸균, 그러니까 실험실, 미생물 실험할 때 배지 멸균할 때도 쓰고요. 자, 포자살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증기소독은요, 수증기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식품 공장의 발효조나 배관을 소독하는데 많이 이용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사선 살균 있죠. 자, 방사선 살균은 우리가 냉살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방사선 살균을 하게 되면 이 식품에 아무런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냉살균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방사선 살균은 침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자외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컵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러면 이 컵을 소독할 수가 없어요.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표면만 살균하는데 방사선의 경우는 이렇게 식품을 놓고 포장을 해도 뚫고 지나가서 이 안에를 살균해 줄 수 있어요. 즉 침투력이 강하다. 자, 왜냐하면, 자, 여기 써져 있는 코발트 60이라고 써져 있죠? 자, 코발트 60에 감마선을 이용합니다. 위생법에 요거 쓰라고 써져 있어요. 또는 전자선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친구를 쓰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감마선은 투과력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이 방사선 살균에 이용되는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 우리가 어떤 균을 죽이는데도 사용을 하지만, 그래서 식중독을 억제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 그 감자 같은 거 있잖아요. 싹 빨리 나지 말라고 발화를 억제하는 마늘, 양파, 감자 뭐 이렇게 싹 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발화시키지 않도록 억제하는 이런 것들. 또 해충을 제거한다거나 또 과일의 숙도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에도 방사선 조사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광선 조사에가 자외선이라든가 지금 자외선이라든가 그 방사선이 광선 조사에 들어가고요. 지금 습열법에 고압증기가 들어가겠죠. 고압증기, 그 다음에 가열살균, 증기소독 이거 전부 다 습열살균법이에요. 물이 들어있는 상태로 끓이는 거잖아요. 건열살균 뒤쪽에 나와요. 또 다시 나와요. 사실은 이게 다 정리가 쫙 돼야 되는데 우선 현재 표에 나와 있는 자외선살균과 방사살균은 광선조사고요. 가열살균, 고압증기, 증기소독은 습열과 습열가열. 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